여러분 조이대는요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자, 한덕수 이상민이 1심, 2심은 이미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거 한번 좀 살펴봐 주실까요? 네, 한덕수는 1심 징역 23년을 선고받았고요. 항소심에서 좀 깎였죠. 예. 징역 15년. 그렇지. 그리고 이상민은 1심에서 징역 7년이었는데 항소심에서 2년 늘었습니다. 자, 됐지. 징역 9년. 이렇게 나와 있어. 이게 중요하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도 좀 집중하세요. 자, 그런데 특검법에 예. 1심 6개월 안에 맞춰라. 아, 맞아. 2심 3개월 안에 맞춰라. 상고심 3개월 안에 맞춰라. 이게 633. 들어가 있어, 규정이. 네. 그래서 한덕수는 8월 7일. 내일. 8월 7일. 내일 내일인데? 선고가 끝나야 돼. 예. 그리고 이상민은 8월 12일. 예. 선고 끝나야 돼. 그런데 한덕수하고 이상민이가 대법에다가 우리 좀 전원합의체에서 좀 판단해주면 안 돼? 라고 요청을 했어. 예. 그러니까 특검이 헛소리 하지 마. 그렇지. 특검 반대했어. 예. 그런데 대법에서 그거를 받아줘 버렸다고. 이번에 대법이 왜 받아줬는지 입장이 나온 게 있는데 그거를 설명해 주십시오.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의 상고심 사건은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될 예정이다. 두 사건은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두 사람이 공범 관계에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각 소부의 전원 합의체 심리 요청이 있었다. 와, 근데 우리가 지난 대선 직전에 조이대하고 한덕수하고 뭔가 좀 예. 우리가 알 수 없는 연결고리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했었단 말이야. 네. 그런 와중에 갑자기 한덕수 재판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겠다고 해버리니까 이게 아주 불안합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 대법이 결국 이제 내란 관련해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네. 내란 관련해서 법리를 엄격히 적용을 하면 네. 대법관들도 이게 골치 아파질 수가 있어. 왜냐? 내란 당시에 대법원도 협조하려고 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단 말이야. 맞잖아요. 맞습니다. 당시에 나왔던 그 헤드라인만 봐도 몇 개만 좀 띄워줘 보세요. 자, 대법원 계엄 상황 형사재판 관할 검토 중. 예. 조선일보도 한번 볼까요? 자, 대법원 비상계엄 관련 긴급심의와 간부회의 진행이란 헤드라인으로 비상계엄에 따라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간다. 계엄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 그러니까 한덕수에 대한 한덕수 부작위 논란이 있거든. 그렇지. 예. 이게 1심, 2심 다르잖아요. 네. 부작위 관련해서 판단이 다르단 말이야. 아, 나 불안합니다. 이건 어떻게 좀 한번. 네, 저도 같은 취지의 그런 경계를 하고 있는데요. 아, 나 그 불안해. 뭐냐면 이 사건은 아까 그 김건희 사건하고는 기본적으로 이유와 성격의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는 굉장히 경계하고 잘 검토해야 될 사항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네. 불안해. 이 사건은 조금 제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설명할까 말씀드리면 네네. 저는 그 한덕수에 대해서 조은석 특검이 내란 방조로 그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네. 영장이 기각되자 맞아요. 그대로 그냥 불구속 기소했던 그 지점을 기억합니다. 굉장히 맞습니다. 중요한 지점이라고 봅니다. 네네. 왜냐하면 네. 요거는 집합범이기 때문에 내란 방조라는 개념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데 네. 그 내란 그래서 이제 이진관 재판부에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그렇습니다. 했거든요. 그 왜 그랬을까? 이거는 그 한덕수의 행위는 구체적인 행위와 다르죠. 국무회의 뭐 이런 뭐 그 정당화 뭐 이런 국무회의 관련들이 행위들이 주로 있는데 그 동일한 공간에서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다를 할 정도의 그 가치를 가지는 중요한 행위들이 검찰 수뇌부, 그 다음에 대법원, 또 대통령실의 동일한 구조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이거를 중요임무 종사가 아닌 내란 방조 행위로 하면 결국 그에 따른 수사가 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가 가져오죠. 더 좁게 얘기하면 검찰에 대한 수사를 멈추는 거죠. 그 지점으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법리에 밝고 정의로운 그 이진관 부장이 눈치채고.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죠. 그리고 판결에 그걸 썼죠. 예.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부작위 부분도 설치를 했고 맞아요. 여러 가지 요런 설치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뭐랄까요, 되게 사법의 신뢰 그리고 일선법관의 재판의 신뢰들을 생각하면 이 대법원에 나는 입장 표명들은 대법원 전환 합의체의 심리 절차에 관한 내규에 관한 그런 표현들이거든요. 네. 뭐 역사적으로 사회적 평가 뭐 이에 보면 회피 규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회피 사유 중에 사건의 성격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장 등 대법원 수뇌부에서 내란의 밤에 있었던 혐의점들이 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은석 특검에서 그거를 무혐의 처분까지 하면서 그렇습니다. 나왔잖아요. 예, 무혐의 처분 굳이 하고 안 해도 끝났어요. 되는데 하고 그러고 나왔거든요. 끝냈잖아. 이게 동일한 구조기 때문에 이 사안의 성격에서 이 결론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또 그리고 판단 기준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내란의 목적과 의도에 관한 어떻게 판단 기준을 세울지, 그렇지. 부작위에 대한 뭐 판단 기준을 어떻게 가져갈지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인 그 당사자들에 대한 재판하고 있는 당사자들에 대한 그 법리로서 판단 기준으로 그 향후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가 타당한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모르지만 여러 가지 네, 가능성 중에 긴장하라는 하나가 거. 저희가 그거 나도 깜빡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조은석 특검이 특검 기간 이제 마치면서 굳이 대법원은 내란 혐의가 없다라고 결론을 짓고 마무리를 그래서 지었다고. 이제 사법의 신뢰와 그 공정한 판결을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 좋을까? 그러면 스스로 회피하는 것이 더 좋을까? 회피하시는 것이 더 좋을까? 그렇지. 아니면은 이 상고 이유 주장은 대법원 판결문에 나옵니다. 뭐 피고인 측이든 변호인 측이든 또 그 검사 측, 특검 측이든 간에 그러면 기피 신청을 하는 게 맞을까? 뭐 여러 가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그러면 이제 대법원 판결에 나오게 되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 그 누구죠 지기현 재판부 때 그 구속취소 석방에도 기피 신청을 하지 않은 재판 이 특검이거든요. 네. 그럼 기대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상당히 불안하다. 여러 가지 이런 지점들이 있어서 상당히 불안해.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상당히 이건 불안하다고. 저 한덕수나 이상민은 맘 놓고 있었거든. 그렇지. 그리고 이제 정관 변호사들의 이제 이 신청들이 있었죠. 전화합의체 회부 신청들이 있었고 그걸 받아들인 그걸 받아들였어. 이게 네. 상당히 불안해. 이 봉지욱 기자 혹시 뭐 취재된 근데 부분이 있습니까? 국민의힘에서 이제 작년 대선 때 새벽에 대선 후보 바꿔치기 할 때 네. 그때 조희대가 그 이재명 공직선거법 파기환송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의심을 많이 했던 거는 한덕수가 알고 있었나? 그런 의심을 많이 했잖아요. 그 당시 했었잖아 네. 우리가. 그래갖고 그냥 무조건 나오면 되는 분위기로 그때 그래갖고 한덕수를 후보만 바꿔치면 될 것이다. 사전에 알고 등록하지 않았나라는 의심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얘기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말씀하셨듯이 저는 내란 방조 혐의 있잖아요. 한덕수를 내란 방조 혐의로 하게 되면 이상민을 뭘로 해야 됩니까? 이상민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고 국무총리는 방조다. 이거 안 맞잖아요. 이 상황이면 저는 전원합의체가 가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이진관 판사가 아니야 한덕수 너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야 바꿨잖아요. 네. 전원합의체를 갈 이유가 없어요 지금. 그리고 가려고 했으면 지금 석 달 다 돼가지고 내내 버티다 가지 말고 갑자기. 진작에 그렇지. 받자마자 한 달 안에 딱 판단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하루 전에 이틀 전에 지금 판단을 한 거 아니에요. 크다 이거.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하여튼 그런데 근데 이미 이렇게 내려진 거를 무죄 취지로 뭐 파기환송한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생각을 해보면 한덕수에 대해서 이제 한덕수와 이상민이 딱 중첩되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언론사 단전 단수. 그거 받아가지고 주잖아요. 네. 그거 딱 겹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한덕수의 뭐 혐의를 뺀다든지, 그러니까 일부 파기환송, 일부. 한덕수 징역 15년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일부를 파기환송할 가능성은 있겠다라는 생각 들고 이상민은 뭐 그냥 될 것 같고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럼 둘 다 무죄 취지로 그냥 다 니네들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할 것인가? 확률적으로 그런 확률은 거의 없지 않아요? 그 판결 이후 그러니까 결론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예. 판결 이후에 그 대법원에 나온 아주 그 판단 기준 예. 그 표현 하나가 굉장히 향후 수사에 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우려를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9월 8일 날 이제 지금 현재 그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이 둘이었지 않습니까? 예. 이은구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이었는데 이은구 대법관은 9월 8일 날 퇴직합니다. 퇴직하고 그 나머지 그 대법관들은 현재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 임명 제청했던 대법관들로 구성됩니다. 과거에 그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5월 1일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사건에 그것들의 이제 그 조희대 대법원장의 어떤 633 신속한 뭐 이런 논리들이 그대로 그 아주 함께 초고속 동참했던 사람들. 이례적인 기록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다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과거의 경험도 있어서 상당히 좀 우려하고 이 경계해야 되는 불안한데. 지점은 있습니다. 불안하다고. 아니 그래서 10번 또 자료 헤쳐나가야죠. 10번 자료를 네. 보시면 이제 과학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을 때 뭐예요 이거는? 아니 이거를 그대로 한덕수 이상민이 확정될 확률이 제일 높아요. 두 사건 모두 예. 2심 확정 확률. 75% 정도. 그러니까 이게 무슨 확률이에요? 뭐 아니 뭐 계산 과정도 없이 그냥 우리 보고 외우라고 하면. 그거는 밝힐 수가 없습니다. 예? 하여튼 밝힐 수가 없고 제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 무슨 계산 아니, 과정도 없이 그게 아니라 그냥 이거는 뭐야 이거는? 일종의 뭐 AI들이 한 거죠. 요즘 AI들이 이제 이런 법률을 분석을 잘하는 제가 조건은 주죠. 왜냐하면 대법관들의 성향 분석이랄지 이런 것들을 다 주고 담당 재판장이 그걸 줬을 때 저는 가장 걱정되는 게 2번이죠. 저는 두 번째 이제 여태까지 제가 다 맞았잖아요. 윤석열, 명태균 유죄 나왔지, 오세훈 유죄 나왔죠. 맞았죠? 그때? 그때는 네, 뭐 맞았죠. 소 뒷발에 예. 주잡았죠. 그리고 이제 보면 두 번째 한덕수 일부 파기되고 이상민 확정될 확률이 10%가 넘는 걸로 저는 요렇게 될 것 같거든요. 이거를 10%인데 왜 이렇게 될 것 같다 그래? 예를 들면 이거를 전원합의체에 가서 또 질질 몇 달 끌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본인이 이걸 그리고- 갖고 하는 거 예. 본인이 이걸 안 믿으면 어떡해? 아니 압도적으로 75%가 아니 있는데 본인이 이걸 갖고 하는 거 나는 근데 이게 두 번째처럼 될 것 같아. 두 번째. 이게 뭐야 이거 10%고 위에 거 75%인데 왜 10%에 따라가? 근데 이 바로 보세요. 이게 알파고가 이세돌을 못 이기듯이 이게 뭐 AI가 한다고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아. 제가 볼 때는 이게 기자의 직관적 그 느낌으로 봤을 때는 아 그래 기자를 두 번째의 확률이 좀 있다. 근데 세 번째 확률도 생각보다 너무 높게 나온 거예요.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두 사건 모두 모두 무죄 무죄 이게 취지가 너무 높게 나온 거예요. 9.72%. 이거 보니까 이걸 못 믿겠더라고요. 아, 이거 너무 보니까 높아. 예. 너무 높게 잡았어. 하여튼 네. 그렇다는 거. 너무 네. 걱정은 안 하셔도 될 텐데. 우리 환동수 변호사님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지금 같이 부른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닙니다, 불편해요. 아닙니다. 네. 그 이제 뭐 데이터들에 대한 이 한계들이 있을 수 있겠죠. 불편해하십니다. 네, 아닙니다. 네, 고맙습니다. 되게 자, 걱정되네 진짜. 네, 좀 그러니까 걱정돼야 되는 거야. 예. 그리고 이 걱정을 많이 알려야 돼. 그렇죠. 그래야 여론이 형성되고 조이대도 부담을 갖지.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계속해서 다뤄야 될 문제라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